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성준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고려 중기 문벌사회 그리고 무신정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벌이란 대체 무엇일까를 살펴봐야 되겠죠. 어, 요즘은 이제 문벌 귀족이라는 말은 잘 쓰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서양의 귀족과 성격은 어떻게 보면 유사하지만 묘하게 달라요. 서양의 귀족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데, 고려는 형식적이나마 개인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으면 이 지위를 이어가기가 쉽진 않단 말이에요. 먼저 문벌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본다면은 신라말 등장했던 호족과 육두품들 중에 중앙으로 진출한 사람들이 있겠죠. 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자손들에게 주면서 이게 하나의 계층을 형성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물려줬었을 때만 된다기보다는 이 문벌이 되려면은 여러 세대에 거쳐서 높은 관리를 계속해서 배출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중앙으로 진출하기 쉽지만 그 후에 높은 관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따라서 이 서양 중세의 귀족과는 조금 결은 다른 거죠. 자, 어쨌든 이 문벌들은 크게 두 가지 특권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음서와 두 번째로는 공전이에요. 자, 첫 번째 음서 같은 경우에는 5품 이상의 관리라든가 혹은 공신, 이들의 자손이 과거 시험 없이 어쨌든 정치에 입문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공음전은 고려시대 때는 관직을 역임한 대가로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받는데, 관직을 마치게 되면 돌려줘야 되는 게 상식이죠. 근데 공음전은 세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정치적인 지위가 안정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문벌은 문벌들끼리 결혼해요. 문벌은 문벌들끼리 급이 비슷한 가문들끼리 결혼하면서 그들의 권력을 독점해 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벌들이 선호하는 최고의 가문은 뭘까? 바로 왕실이지, 왕실. 여기까지 보고 문벌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까? 다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문벌 사회, 서로가 서로가 서로와의 서로가 서로 간의 권력을 적당하게 나눠 가지면서 독점해가는 이러한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면 좋겠지만, 권력의 속성이 그렇진 않죠. 그걸 독차지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파열음이 들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12세기 중엽 이자겸의 난으로 표출이 됩니다. 이자겸은 경원 이씨로 대표되는 대표적인 문벌인데요. 왕의 외조부이자 장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자겸의 집안을 보면 대대손손 왕실과 계속해서 혼인을 해오며 당대로서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문벌로 우뚝 서게 돼요. 이자겸이 자기의 둘째 딸을 16대 예종과 혼인을 시켰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17대 인종 자기의 외손자에게 셋째 넷째 딸을 시집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외할아버지이자 장인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 권력력이 가하죠. 거기다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금나라의 4대 요구를 그냥 수용해 버립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고려가 당대 최강의 군사력을 지니고 있던 금나라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이 요구 수용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여러 문벌들과의 합의 없이 이자겸 독단으로 결정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왕과 다른 문벌들의 불만을 자아낼 수밖에 없고, 특히 다른 문벌들이 조정자로서의 왕의 역할에 조금은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자겸 고려사에 보면 그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마치 왕인 것처럼 행사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인종, 이자겸의 외손자이자 그 뭐냐 사위인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고자 시도를 했었으나 되려 이자겸의 반란을 자아냈고 이거를 진압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도 이제 진압하는 과정이 보면 이자겸과 그 옆에 붙어있는 고려 최고의 군인이라고 불리우는 척준경, 뭐 우리 역사상 척준경의 버금가는 무력을 지닌 사람 없지 싶은데 뭐 태조 이성계 정도가 될라나? 어쨌든 그 척준경과 이자겸 사이를 갈라놓으면서 이자겸을 사로잡게 되고 귀양을 보내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 속에 궁궐이 불타게 되는 등 기존의 문벌과 왕의 권위가 하락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자겸의 난을 진압했던 인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왕의 권위를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숙제인 거예요. 이러한 인종의 마음을 파고드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묘청입니다. 묘청. 이자겸을 제거한 뒤에 인종이 왕권 강화를 시도했었고 이자겸이 수행했던 금나라와의 4대 관계 그 대상이었던 금나라를 배격하는 분위기가 알게 모르게 피어나기 시작해요. 인종은 개경 출신의 문벌들을 약화시키고자 서경 출신의 인물들을 등용시키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지상 그리고 정지상이 소개한 사람이 묘청이에요. 자, 묘청이 풍수지리를 이용해서 서경으로 천도할 것을 주장합니다. 서경으로 천도하면은 금나라가 스스로 항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람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이러한 이야기가 마치 동화줄처럼 느껴집니다. 인종도 아마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서경으로 천도하고 황제 칭호와 연호를 사용하면서 금나라 정벌을 주장합니다. 이때 그 인종을 이 서경 세력을 이제 뒷받침해 준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윤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윤관의 아들이야. 윤언이. 하지만 개경 세력들이 이걸 가만히 있지 않겠죠.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역사상 수도를 옮긴 사람이 고구려의 장수왕, 백제의 성왕, 물론 뭐 이전에 다른 왕들도 있었지만 이 두 왕들이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한 거지 그 외에서는 거의 없어요. 신라의 신문왕도 대구로 수도를 옮기려 했었지만 실패했단 말이야. 개경 세력들이 반대합니다. 특히 김부식을 비롯한 개경 출신의 문벌들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통받는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러자 서경천도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묘청은 서경에서 나라 이름을 대위로 짓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김부식 등 광군에 의해 가지고 진압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문벌 사회가 동요하고 있음. 그러니까 이자겸의 난은 개경 내부의 문제였다면 개경 내부와 그 지배층들 간의 문제였다면 묘청의 난은 서경과 개경이라고 하는 이 양대 산맥의 그 갈등이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행 과정이. 그래서 이거를 신채호 선생은 조선 역사상 천년 조선 역사 1000년 동안 일어난 중에 제일 큰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좀 잘 봐야 돼. 어떤 책들이라든가 이 수업 시간에 신채호가 묘청을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서경파들이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높게 신채호는 이 과정 속에서 윤언이가 실각하는 것을 정말로 안타깝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제 묘청이 반란을 일으킨 것까지는 좀 무리수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서경 천도를 주장하며 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묘청의 난 자체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봐. 왜? 이 묘청의 난 때문에 서경파들이 쓸려간단 말이야. 특히 자주적인 사상을 지니고 자주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던 윤원이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목소리를 잃게 되니까. 그래서 신채호는 이제 개경파와 서경파를 다음과 같이 이분법을 나눕니다. 개경파는 유학,
서경파는 불교 풍수지리, 우리나라 전통의 난가. 그리고 이제 개경파는 4대 보수주의. 그리고 서경파는 자주적이고 진취적이다. 그 다음에 개경파의 우두머리는 김부식. 김부식 나중에 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를 총책임자예요. 그리고 이제 묘청 정지상. 그리고 이제 뭐 윤원희 같은 인물들. 자, 아무튼 이 서경천도 운동, 묘청의 난이 문벌 귀족, 문벌 사이에서의 이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게 이제 끝이 나면 이제 고려는 또 한 번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무신정변. 이제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등을 거치며 무신들의 역할이 커져갔는데 커져갔지만은 그에 따른 권리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 고려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터져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인종의 뒤를 이었던 의종이 왕권 강화를 시도했었으나 실패로 끝이 나면서 이후 정치에 대한 거의 모든 흥미를 잃게 됩니다. 이제 국왕과 그 측근들이 향락에 빠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무신정변을 이어지게 됩니다. 무신들의 불만이 이전부터 계속 쌓여와요. 군 최고 지휘관이 불과합니다. 무신들이. 여러분들 고려의 과거 제도를 보면 묵과가 없어요. 그리고 앞서 보았던 거란 전쟁에서 보면 감감찬, 그다음에 이제 여진정벌의 여진정벌의 영웅이었던 윤관, 이 두 사람 모두 무신이 아닙니다. 문관이에요, 문관. 그 무신들은 이제 관직 승진도 제한받고 군전도 제때 지금 못 받을 뿐더러 온갖 자비에 다 동원되고 거기다 문신들은 멸시를 하고 차별하지. 이런 일것들이 1170년 무신정변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제 보현원에서 젊은 문신이 이 상장군 무신들 중에서도 꽤나 계급이 높은 상장군이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고 이게 촉발되어서 정중부 이방 같은 무신들이 문신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요거지 요거.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직접적인 배경. 초창기 무신 정권은 중방행을 중심으로 주요한 국사를 결정하는데 무신들은 정치 경험이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지. 그 권력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무신 정권 초창기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요. 거기다가 무신에 대한 반발이 계속 일어나. 조이총의 날이라든가 고려 그 개경에 있었던 여러 승려들이 일으킨 난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무신 집권자들이 권력 기반이 공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면 이방, 정중부, 경대성, 이민, 최충원을 이뤄진 쭉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권력을 잡는 기간이 짧아요. 짧아. 근데 이제 이 최충원 단계에 오게 되면은 최우, 최양, 최의 이 같은 최씨 뭔가 우리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 맞아요. 최충원이 권력을 쥐면서 무신 정권이 안정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참고로 이 교종 승려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무신 정권은 교종 말고 누구를 후원할 것 같아? 그렇지, 선종을 후원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겠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최충원은 어떻게 자기의 권력 기반을 강화시켜서 4대로 이어지도록 했었을까? 최씨 정권의 축이 있습니다. 먼저 최충원은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교종도감을 신설해서 여기서 모든 일들을 처리했을 뿐더러 사병기구로서 도방을 만들어서 군사적인 기반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대농장을 구축하며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의 아들인 최후 단계에 들어오면 인사권을 장악하는 정방을 만들었고 문신 자문기구인 서방을 만들어서 무신들에게 부족한 정치적 경험을 보완하고자 했어요. 그다음에 국가 국가 국가의 군인이지만 최씨 정권의 사병 역할을 할 수 있는 야별초를 만들어서 군사적 기반을 더욱더 확충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요 그림을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방이 만들어지면서
사대부의 전신이라고 불리우는 세력들이 조금씩 자리를 또 잡아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중앙에서 권력 다툼이 계속 일어나니까 지방의 통제력은 약화돼. 아울러 이 무신의 권력자들은 백성의 삶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들의 사리사욕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 백성에 대한 수탈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거기다가 아까 무신 정권의 권력자들 중에 이민 같은 경우에는 천민 출신이거든요. 하층민 출신의 권력자가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고려 사회의 신분제가 동료를 일으키기에는 부족함이 없죠. 이 가옥간 수탈에 대한 저항이 전국적으로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주 명학소에 있었던 망이 망소 형제. 여러분들 소, 향부곡소 그 소예요. 그러니까 향부곡소는 일반 군인에 비해서 차별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들이 받았던 대우가 어떨지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전, 운문. 초전과 운문은 오늘날의 울산과 청도에 있는 운문사 인근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있었던 효승과 김삼이 반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 효심과 김삼이 반란 좀 볼 필요가 있지.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무신 정권 때 일어났던 이러한 반란들이 단순한 농민 반란이 아니라 삼국을 부흥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서경에 있었던 최강수의 난 같은 경우는 고구려 흥복병 막사, 담양의 이연년 현재는 백적 도원수, 이건 백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주 동경에 있었던 반란들을 보면은 신라부흥, 그러니까 삼국 부흥을 삼국이 통일된 지가 근 500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 머릿속에 이게 남아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 언제 완전히 해결되느냐? 그거는 커밍 순. 그리고 미안. 천민. 천민들이 일으킨 반란들은 신분 해방을 부르짖는 게 많아요. 특히 만적이나 최충원이 아끼던 노비였던 만적이 개경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각자의 주인을 지키고 신분을 그 천민의 지위에서 벗어나고자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게 사전에 발각되면서 이제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고려 사회에서는 상당히 큰 충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시간에 과연 이 무신 정권은 과연 영원했을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 무신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은 고려 내부보다는 외부의 강한 충격을 받으면서 붕괴가 되는데, 역사상 최강의 제국 몽골 제국과의 만남, 그리고 이후에 우리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